자, 계속할까요? 자, 9페이지에 그 박스. 자, 결산 시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잘 나와요. 대단히 잘 나온다. 별표 많이 해주시고 개념을 이해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먼저 운송 중인 상품. 자, 오고 있는 물건. 이게 이제 미착 상품이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니까 미착 상품이죠. 자, 이 미착 상품은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아니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자, 물건을 선적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따라서 선적하는 순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누구 물건이냐?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자,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물건이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타처에 보관하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타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관자의 재고자산이죠. 보관자의. 그러니까 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창고가 좁아가지고 어디다가 맡겨놨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내 거다 이 소리죠.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보관하고 있대요. 보관 중인 타인 물건. 야, 이거는 뭐하러 써놨죠? 이거는 내게 아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요. 자,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면, 자, 할부 판매는 물건이 인도됐을 때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돈은 안 받았지만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품이죠. 적성품은 뭐야?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물건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우리 창고에 없죠. 수탁자가 가지고 있지만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면은 요거는 우리의 재고자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거야?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송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송품은 뭐야? 써보고 좋으면 사라 하고 물건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물건은 우리 회사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팔린 거고,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요거 자,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아주 수월하죠. 자, 상대방이 자, 매입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니고, 자,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라. 자,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자, 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요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자, 먼저 개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하는 거죠. 가정.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나중에 사온 게 먼저 나갔다. 그 다음에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단가를 구한다.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이제 합쳐서 총평균법.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가정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정에 의한 방법. 자, 추정에 의한 방법에는 자, 소매재고조사법. 그래서 매가환원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법.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파는 게 개별법이고, 자, 먼저 사온 놈이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게 선입.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가정하는 게 후입. 자,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단가를 섞어버린다. 이동. 토탈로 단가를 섞는다. 총.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법은 재고 자산별로 취득원가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자, 평균원가나 단순 평균은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자,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 이제 계속기록법 하에서 그 다음에 실사법 하에서 가능하냐 이런 거를 먼저 정리하면은 개별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해도 되고 실사법으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도 계속기록법으로 가능하고 실사법 가능합니다. 자, 후입선출법도 둘 다 가능하죠. 자,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토탈로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자, 총평균법은 토탈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그때는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방법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은 10페이지에 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비교, 그 표에다가 별표. 자, 먼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매하죠. 그래서 매입한 순서대로 판다. 그래서 매입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놈을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거꾸로 판매한다. 매입역법.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자, 먼저 선입선출법의 장점, 이거 꼭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은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들 물건 사오면 옛날 거부터 먼저 팔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그게 바로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가장 최근에 사온 놈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을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이고, 자, 후입선출법은 뭐야?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죠. 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수익에 가장 최근에 사온 원가를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에 적절한 방법이 후입선출법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 현재의 시가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은 따라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없어요. 무조건 순차적으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반대로 단점은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되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과거 원가가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의 장단점. 그러면 여기서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후입선출법의 단점이 돼요. 또 선입선출법의 단점은 후입선출법의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후입선출법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 선입선출법의 장점. 자,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고, 기말의 재고자산은 현행 원가의 근사치로 계상되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적다. 그에 비해서 단점,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를 대응하므로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과거 원가라 대응되므로 당기순이익이 커진다. 그러면 이게 후입선출법으로는 단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다시 선입선출법의 단점은 후입선출법의 장점이 되는 거다. 자, 거기 보실까요? 후입선출법의 장점. 현행 수익에 현행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상승할 때는
보수주의, 이익이 적게 나오겠죠. 후입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익이 적게 나오는 게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자, 보수주의에 적합하다. 이게 바로 후입선출법의 장점. 자, 단점은요. 자, 기말의 재고자산이 과거 가격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물량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사온 걸 먼저 팔아야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게 되면 옛날에 있는 거는 썩어버리죠. 그래서 자, 그게 단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의 구매 조작을 통해서 후입선출법은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자, 선입선출법은 이익 조작이 안 되지만 후입선출법은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 꼭 좀 이론적인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인데요. 요게 이제 이런 방법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이거 뭐예요?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고 이익이 크면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이나 이익이나 법인세의 크기는 선이총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와 현금 흐름의 크기는 반대가 되죠. 요거는 그래서 이때는 후총 이선. 자, 요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물가가 하락할 때는 후총 이선. 자, 매출원가와 현금 흐름의 크기는 선이총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물가 상승 시 요거 하나만 쫙 기억해 놓으면 물가가 하락할 때는 반대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자, 취득원가의 결정 방법이었죠. 자, 우리 아까 실사법이나 계속기록법에서의 적용 여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추정에 의한 방법. 자, 이것도요, 결국은 계속기록법은 못해요. 이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곁들여서 IFRS. 우리 IFRS에서 인정하느냐? 얘 인정하죠. 자, 얘도 인정하고 얘는 인정하지 않아요. 후입선출법은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가환원법, 매출이익률법은 안 되고, 매가환원법은 자, 이렇게 뭐 도매업, 백화점 같은 데서는 자, 실제로 재고조사를 이런 식으로 못하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 그러면은 후입선출법, 매출총이익률법, 요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상승될 때,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재고자산은 어때요? 커지죠. 자산이 커지죠.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반대, 적어지죠. 그래서 이익은 커진다. 그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재고자산이 과소하게 되므로 매출원가는 커지고 순이익은 적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자산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매가환원법. 매가환원법도 요거는 문제 풀이해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자,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 요거 매출총이익률법, 요거는 꼭 좀 자, 원리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매출총이익률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정확한 재고자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 그 추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 상품 계정을 그렸어요. 기초가 10만 원이고 이번에 9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이 여기로 가죠? 매출원가.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기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얘가 70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얘를 먼저 구하면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 화재나 도난으로 인해서 얘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없어요. 지금 화재가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100만 원으로 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화재나 도난으로 얼마가 없어졌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된 게 매출 총이익률법. 자, 다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원가에 대한 이익률법은 이 원가를 일로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원가가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25%의 이익을 붙였대요. 그러면 우리는 원가 곱하기 이익률. 그럼 원가는 100만 원인데 이익률이 25%면은 이익이 25만 원. 그러면 요게 이익이 25만 원. 그러면 요게 매가가 자, 12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매가는 알 수 있다고요. 매출액은. 자,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얘가 없어졌어요. 얘가. 근데 얘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얘가 없으면 얘를 모르는데 얘를 얼마에 팔았는지 거래처에 가면은 내가 매출한 금액이 얼마다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알고 매출 원가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추정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인지를 산정하자 이 소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매출액을 일로 보는 거죠, 이거를. 자, 얘를 일로 보면은 자, 여기가 원가율이 되겠고 요게 이익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매출액분에 자, 매출액이 125만 원인데 자,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몇 퍼센트인지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80%가 되나요? 아, 80%가 원가율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125만 원인데 여기 이익이 자, 25만 원이니까 아, 매출 총이익률은 20%구나.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20%. 그러면 우리가 파는 금액의 20%가 이익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125만 원에 20%면은 25만 원이 이익. 그러면 나머지가 원가 80%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요게 바로 매출 총이익률법.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또 역시 요것도 계산 문제에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요거는 반드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별 표시하시고 잘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였어요? 우리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자, 제가 내일 오징어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오징어가 기초에 6마리가 있었고 자, 단기에 94마리를 매입했다. 그러면은 94,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10마리다. 자, 한 마리에 1,000원씩이면 10,000원이죠. 그런데 자, 10마리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재고 조사를 했더니 8마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 누가 2마리 먹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2,000원의 손실이 나오는데 요 2,000원의 손실을 자, 우리는 재고 자산의
없어져서 생기는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는 8마리밖에 없는데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8마리의 가격이 자 얘가 900원이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7,200원이 되니까 여기서는 800원의 손해가 나왔는데 요 손해를 우리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없어져서 생기는 손실은 감모손실이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손실은 평가손실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 시가 개념이에요. 자, 요 시가는 뭐로 가느냐? 순실현 가치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실현 가치는 자, 추정되는 판매 금액에서 자,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뺀 거. 그럼 얘를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느냐? 1,200원에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추정 판매비가 300원이래. 그러면은 900원이잖아요. 그래서 시가가 100원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추정되는 판매 금액은 1,200인데 자, 추정되는 판매 비용이 100원이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100원이 되겠네? 그러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인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저가법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평가손실을 인식을 하지만 가격이 올라갈 때 취득원가보다 더 업이 되면 그때는 그냥 하지마. 그냥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 그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저가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는요, 두 가지를 봐요. 정상적이냐, 이상적이냐.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산입을 합니다. 자, 매출원가에 산입을 하고요. 자, 이상적일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자,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요거는 무조건 매출원가에 산입합니다. 자, 매출원가에 산입. 자,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산입,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근데 이제 우리 KIFRS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대요. 그럼 그 말이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재고자산 감모손실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없는데 관행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실무적 관행상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시 유의사항 1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격을 결정한다. 그 얘기는 뭐야? 요 가격이 취득원가보다 올라가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상품과 제품과 제공품의 시가는 자, 순실현가액. 자, 순실현 가능가액은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거. 그런데 거기 봐요. 원재료는 어떻게 하느냐? 현행 대체원가로 하래요. 자, 요걸 할 때 원재료는 순실현 가치로 하지 말고 현행 대체원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우리는 원재료에는 순실현 가치가 없어요. 왜? 원재료를 누가 판매를 해. 이 순실현 가치는 추정되는 판매 금액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건데 원재료는 우리가 판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왔지 판매하려고 사온 게 아니죠. 그래서 원재료는 추정 판매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는 현행 대체원가,
현행 대체원가는 지금 그 원재료를 똑같은 원재료를 지금 사오면 줄 돈으로 평가를 해라 이 소리예요. 그것만 자 밑줄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 혹은 조별로 적용한다. 따라서 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 있는데 자, A가 취득원가가 얼마냐? 1,000원. 얘는 2,000원. 얘는 3,000원. 그런데 이 순실현 같이 자, 시가가 얘는 900원. 얘는 2,100원. 얘는 2,800원 이랬어요. 그러면 자, 종목별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100원 떨어졌네. 오메 올랐네? 안 해야죠. 올라간 건 안 하죠. 200원이 떨어졌네. 종목별로 평가하게 되면은 자 300원의 평가 손실이 나오죠. 이게 종목별 평가. 그런데 얘를 총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6,000원이 5,800원이네. 그러면은 200원에 떨어졌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총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평가 이익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가법은 가격이 올라가면 안 한다 그랬는데 총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 것도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뭘로 하는 거야? 종목별로 평가를 하라. 자, 서로 비슷해요. 얘하고 얘가 비슷하대. 유사한 흡사하대요. 얘는 A고 얘는 A 다시래요. 그럴 때는 이걸 묶어서 요거 3,000원, 3,000원 이렇게 조별로는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얘 따로 이렇게 같이 조별, 요걸 조별평가라고 그래요. 근데 대원칙은 뭐야? 종목별로 평가하라. 단 서로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조별로 평가할 수 있다. 조별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조별로 평가하고 총계 기준은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자 패스합니다. 자 이번에는 13페이지로 가서 유형자산의 처리. 자 먼저 유형자산은 자, 재화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다음에는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다. 자, 재화를 생산, 기계장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 택시회사의 자동차. 그 다음에 자체적인 사용, 뭐,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많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 컴퓨터, 예를 들면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체적인 사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근데 이제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이 투자부동산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전체를 임대할 목적으로 사. 그러면 투자부동산이고 내가 5층짜리 건물인데 1, 2, 3, 4층은 우리 회사가 쓰고요. 마지막 5층만 누구한테 세준대. 그럴 때는 유형자산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다. 그럴 때는 투자부동산으로 가시고 일부만 임대한다. 이럴 때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형의 자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년 이상 사용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본다. 이게 유형자산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는 자 이때는 이제 유형자산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 인식이라는 것은
자, 우리 회사의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얘의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자,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우리 기업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때에다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유형자산이고요. 자, 13페이지에 유형자산을 구분하는데 자, 유형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감가상각을 하느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느냐. 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딱 두 가지죠. 토지. 이 토지는 사용함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건설 중인 자산. 자,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건설 중에 있죠.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언제나 감가상각은 자,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부터 하는 거죠.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자, 13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그건 공통이에요. 우리 회계에서의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그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가격, 구입 가격에다가 구입에 따르는 모든 부대 비용을 더하는 거죠. 자, 이때 취득 부대 비용이란 각각의 자산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이다. 따라서 구입 시 운임이나 구입 수수료나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여기 이제 시운전비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자, 시운전을 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집어넣어요. 근데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이 나오죠. 그 시제품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대가는 빼라.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과정에서 애누리 할 수 있잖아요. 깎아서 살 수 있고 할인할 수 있죠. 또 리베이트 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빼라. 그래서 거기 중간에 자, 관세나 자,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더하지만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등은 마이너스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요거는 무조건 자산의 취득원가에 플러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건물이래요. 자, 건물의 취득원가. 자, 자기가 산 건물의 취득원가에다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모든 금액 자,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신축 공사 비용과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잖아요. 굴착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산재에 가입하잖아요. 그런 비용. 자, 원가에 포함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완공하기 전까지 가건물 같은 거 설치해 놓고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물원가에 포함.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할 때는 각 공정가치에 의하여 일괄 구입 가격으로 안분.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일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토지에다가 이런 건물을 요걸 한꺼번에 얼마에 샀느냐? 8억에 샀대요. 그러면 요거를 자, 차변에는 토지 얼마, 차변에 건물 얼마 이렇게 쪼갤 거냐. 그러면 이거 뭐 4억, 4억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자, 얘 개별 자산의 공정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만 산다면 얼마냐? 6억이래요. 건물만 산다면 얼마냐? 4억이래요. 그러면 얘와 얘가 10억짜리인데 얘를 8억에 샀잖아요. 그럼 8억 곱하기 6억 플러스 4억 분의 6억. 자, 6억 플러스 4억 분의 4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는 4억 8천. 자, 그 다음에 건물은 3억 2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를 수표를 발행해서 구입했다면 자, 당좌예금은 8억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 자, 요거를 일괄 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얘기가 네 번째예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할 때에는 각 공정가치에 의하여 일괄 구입가격 8억으로 자, 안분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자, 토지의 경우에는 자, 신축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자, 요것도 이제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토지를 샀어요. 근데 이 토지에 자, 내가 이 토지를 산 이유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했어요. 근데 여기에 낡은 건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토지 원가는 자, 이 토지에다가 구건물도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구건물의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처음에 얘를 얼마에 샀느냐? 예를 들어서 6억에 얼마에 샀지? 아까 이거 8억에 샀어요. 그러면 아까는 건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건물을 쪼갰지만 이거는 얘를 헐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가 8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느라고 또 2천만 원이 나갔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이 8억 2천이 되면은 요것도 여기에 포함해라.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해라. 또한 철거 과정에서 폐자재 수입이 생기면 그거는 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쟤를 2천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더니 철근 같은 게 한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8억 1,500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축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하여 지급한 대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철거 시 폐자재 수입은 토지원가에서 차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건 좀 틀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외부에서 구입을 한 거고 자, 두 번째 얘기는 내 토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보유하던 내 토지. 그 다음에 내 건물이에요. 10년 동안 보유한 건물. 근데 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얘를 철거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내가 새로이 구입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그동안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건물의 철거 비용은 우선 건물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로 그냥 비용 처리하래요. 단기 비용으로. 자, 다시 한번. 자, 내가 그 밑에 보세요. 사용 중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 시에는 자, 장부가액을 제거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하고 또 여기에 철거 비용이 들어가면 철거 비용도 단기 비용에다가 그냥 포함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의 개설. 자, 요건 이제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맹지를 하나 샀죠.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의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이 도로의 구입 비용이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 도로의 유지 책임이 관청에 있느냐. 자, 요 도로의 유지 책임이 우리 회사에 있느냐. 요렇게 나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로의 개설 시에 도로의 보수 유지 책임이 관청에 있대요. 그럴 때는 토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있대요. 그럴 때는 구축물로 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라.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관청에 있을 때는 토지로 가요. 그러면 이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유지 책임이 회사에 있다면 이때는 구축물로 해서 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의 개설 시 도로의 유지 보수 책임이 관청에 있으면 토지 원가에 회사의 책임이 있으면은 구축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나머지 거, 뭐 기기장치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 없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됐고, 금융비용.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재고자산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건설하는데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요거는 자, 취득원가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으로서 포함하는 거다. 그 얘기만 아까 재고자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종자산의 교환. 자, 교환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자, 우리 교환도 자,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자, 교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드리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유형자산 조금 더 하고 무형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